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황승택입니다. 오늘 2024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23년 같은 경우 고생들이 많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류를 범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이제 내년에는 금리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올해 대비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저희들이 금융시장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 글로벌 경제 전망을 먼저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그 다음에 채권, 크레딧,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돼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는 일단 관건은 결국에는 내년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흐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부분도 이제 자본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를 하고 금리나 물가,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연착륙 얘기가 나왔다가 중간에 경착륙 얘기, 그 다음에 또 노랜딩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연착륙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견조하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강력한 소비가 통화긴축 사이클 안에서도 경기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 이제 1994년 과거 사례와 차이점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300bp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525bp로 좀 상당한 긴축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소비가 강하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이 늦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그림들 보면은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은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착륙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 레벨이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서 아직도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금리 관련해서 올해 1분기까지는 마이너스 국면이긴 했지만 과거에도 이제 연착륙에 플러스 실질금리가 플러스였을 때도 연착륙이 가능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실질금리 이슈는 크게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건은 이제 물가 레벨인데 현재 물가 레벨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3%대에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2% 수준의 목표 물가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중론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 이런 부분들도 물가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수준의 적정 수준의 금리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이제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레벨이 하향 안정화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도 유연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 관련된 이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변수들은 여전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가 왜 좋으냐, 금리가 높은데 경기가 왜 좋으냐,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게 정답인 거는 맞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2020년에서 21년에 이제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듀레이션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고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되는데 일단은 기업들이 일단 자금이 저금리로 저리로 조달한 자금들을 아직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되는 부분들이 이자
그 지급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영향을 주면서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가계대출 하면 모기지 대출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모기지 대출 비중이 7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60%는 금리 수준이 현재 기준금리보다 훨씬 아래인 4% 미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그 고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실질 그 경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지금 3분기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부터는 어느 정도 좀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특히 이제 뭐 소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둔화되는 부분들을 캐칭하는 부분도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엔 소비가 둔화되는 게 언제 둔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될 건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MZ세대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소비를 주도를 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업 구조를 뒷받침하고 고용과 그다음에 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뭐 모기지도 마찬가지지만 신용카드나 뭐 자동차 대출 이런 부분에 이제 연체율이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비할 돈이 사라지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결국에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소비가 그 급작스럽게 그 둔화가 되거나 이제 경기가 망가지는 그림보다는 점진적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고용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연착륙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고용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한 명당 빈 일자리 수가 1.5개입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어느 정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소비는 둔화되지만 그래도 경기가 망가질 정도로 소비가 망가질 확률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스크 요인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뭐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뭐 불확실성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에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유가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그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언제 안정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정책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그 만들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그 물가 같은 경우도 주택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헬스케어 업종이나 이런 서비스 쪽의 일부 임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올라간 부분들이 제 서비스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이제 그 화두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그냥 팩트만 놓고 보면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그 공실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오피스 위주로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신용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롤오버가 안 되면.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경계 심리는 유효한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그 금융 쪽에서의 롤오버 관련된 부분들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드라이 파우더나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고 금리가 또 이제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제 그 부채가 연장이 되면서 좀 지켜보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업용 리스크, 부동산의 리스크가 이제 가시적으로 좀 터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걱정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디폴트가 날 확률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착륙을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긴축을 적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또 과도하게 긴축을 하게 되면 뭐 신용경색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디폴트나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이에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지표들이 어느 정도 꺾여 나가고 있고 물가 레벨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면 내년 6월하고 9월 정도에 이제 기준금리를 연준이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에 각각 한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착륙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이제 밸런스를 잘 잡아가고, 그다음에 신용 리스크가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신용 리스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뭐 기업들의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정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 정책 확대에 대한 우려도 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선거 전이기 때문에 뭐 자금줄을 조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누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누가 되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일단은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리쇼어링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뭐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조 자체는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제 부정적인 스탠스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년에 금융시장, 자본시장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연간 한 2.1%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한 2.2% 정도 보고 있고요. 뭐 글로벌 전체 성장률은 한 2.9%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스페인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뭐 1% 미만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금리가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기업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뭐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반도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생산이 회복이 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조업 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일단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들이 주요하게 보는 이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도 4월 이후에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경제는 올해 대비해서는 그래도 기업들의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근거는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 결국에는 뭐 최근에 5개월 연속 이제 수출 손익이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한 13개월 정도 만에 그러니까 수출이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5.1%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회복되면서 일단은 내년에 이제 대외 부문이 한국 경제 성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 부문은 여전히 뭐 좋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는 물가나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약화되고, 당연히 이제 구매력이 약화되면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소비 심리도 그래서 여전히 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가계대출이 적어도 내년까지 확고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어로퍼 롱고 기조가 유지가 되면은 이제 원리금 상환 무단도 계속 이제 소비를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수출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반면에 소비는 좀 위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뭐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뭐 1년 내내 강세죠.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뭐 엔화도 그렇고 저희 원화도 그렇고 뭐 위안화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유로 달러도 마찬가지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 간극이 줄어들지 않을까라 예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달러 인덱스의 한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유럽의 경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고 최근에 뭐 독일도 굉장히 안 좋은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일단은 그 환율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제 유로존의 성장률 격차는 간극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어느 정도 조금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저희가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전반적으로 이제 급격한 하락은 없겠지만 올해 연말 이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제 언제 내릴 거냐, 금리가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고 기준 금리는 언제 인하를 할 거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트리거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그 기준 금리 차이는 뭐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제 다들 올려왔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고정을 하고 있지만 뭐 기준금리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물가 상방 리스크라든지 전쟁,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가 아직도 완전히 안 꺾였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미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달러가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 부분에서 좀 변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내년 상반기 말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시장금리 계속 떨어지면서 일단은 이런 그 달러 추세 전환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떨어져야 저희 원화도 뭐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사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것보다 저희가 금리를 덜 올렸기 때문에 이런 금리 차가 그 외국인 수급, 그러니까 달러의 수급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지면서도 그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원화는 전반적으로 뭐 좀 과도하게 저평가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그 외국계 회사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뉴스도 나왔지만 일단은 국내 경기나 뭐 원화나 마찬가지로 좀 과도하게 저평가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출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채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건전성은 좀 더 올해보다 강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좀 간극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환율의 레벨은 내년에 이제 연초까지 상반기까지는 1,300원을 상회하는 모습을 그리다가 하반기 이제 1,300원 밑으로 좀 하향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에 1,26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평균으로 보면 1,286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국엔 변수는 뭐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는 부분들과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환율에도 당연히 이제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국 경기가 과연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그 회복이 많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도 환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 뭐 이런 부분들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그 지속적으로 좀 그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그 매크로 쪽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그 주시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테이블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내년에 주시장을 전망하는 그 저희 이제 스탠스를 요약한 그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한 2,600 정도까지 보고 있고, 그다음에 S&P 500은 4,7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저희들이 이제 그 연간으로 뭐 제목을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지었죠. 그래서 그만큼 내년에도 여전히 뭐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 아까 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뭐 기업체들 이제 신용 그 로로보 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영향을 미칠 건데, 이럴 때는 오히려 일단은 그 정부가 이제 확장 정책을 실행을 하면서 주가 레벨은 조금 더 1분기에서 2분기 말까지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6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는 경기가 굉장히 이제 뭐 그 좋은 말로 둔화된다, 아니면 좀 극적인 표현으로는 경기가 깨진다라고 뭐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과거 이제 트랙 레코드를 살펴보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서 주가 지수는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말에서 3분기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의 지수 레벨 자체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저점 이후에 기업 수익성들이 이제 실제로 지수에 반영이, 수익성 개선이 그 지수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면서 연말에 이제 저희들이 예상하는 밴드 상단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보면, 일단은 그 부채 만기입니다. 부채 만기도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지금 그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 만기 도래 금액은 내년에 감소를 하지만 회사채 만기는 금액은 증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하이힐드 BB 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내년에 부채 만기가 올해 대비해서 뭐 4배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만기 도래 금액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2026년까지 이제 회사채 만기 도래 금액 볼륨은 계속 좀 커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내년에 이제 1분기가 가장 이제 만기 도래 금액이 크고,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감소하면서 그 2025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2분기가 가장 크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그 후내년에는 내년 대비해서 25년에는 좀 감소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채 만기 도래와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회사채 만기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볼륨 자체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제 롤오버를 해야 되고 부채를 연장을 해야 되고, 뭐 그 중에는 일단은 연장을 하다 보면 금리 레벨이 과거에 돈 빌렸을 때보다, 아까 이제 미국 회사채 같은 경우 보통 5년 7년을 얘기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3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돈을 빌릴 때는 굉장히 싼 이자로 돈을 빌렸던 부분들이 만기가 도래하면, 조금씩 만기가 도래하면서 롤오버를 하게 되면 금리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롤오버가 되더라도 그러면은 영업 외단에서 이제 그 이자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이제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 성장하는 거를 온전히 반영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자 비용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금 경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이제 롤오버가 안 되는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 디폴트가 나온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채 만기가 내년에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은 주식시장을 보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디폴트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금리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좀 완만하게 내려가면은, 그리고 그 2분기 말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일단 롤오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전제가 일단 가시화된다면은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뭐 디폴트 리스크는 아주 크지는 않은데, 분명히 그 금리 레벨은 기업들이 과거에 돈을 빌릴 때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 이자 비용은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그 이익을 어느 정도는 좀 상쇄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장에도 예를 들어서 뭐 더 많이 올라야 되는지 좀 덜 오른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소비 경기도 일단은 좀 둔화되는 부분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그 미국의 이제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뭐 팬데믹 때 굉장히 올라갔다가 이전에 지금 5.2%까지 24.5%에서 5.2%까지 낮아졌고, 뭐 부채 자산 비율은 또 9.8%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뭐 사실은 소비가 될 수밖에 없고, 뭐 소비 경기 선행 지수도 미국 같은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뭐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업 당연히 이제 그 소비가 안 좋으면 이제 뭐 당연히 서비스업 지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경기가 이제 확장되는 부분들이 제한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뭐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기울기를 보이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에 뭐 아주 강한 충격은 주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은 뭐 좀 그 주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미국의 소비 경기는 뭐 분명히 이제 정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노동시장,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단 고용시장도 타이트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증가율도 이제 그 뭐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이제 올해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소비 경기는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 경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주식시장에 좀 강한 영향을 줄 거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에 이제 저점을 보는 그런 상황이 내년 중반 정도엔 좀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고요. 중국 관련돼서는 지금 올해 이제 중국이 그 유동성 확장 정책 계속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재고 소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디플레이션, 과거에 많이 나왔던, 얼마 전까지 나왔던 디플레이션 우려는 해소가 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3월달 정도에 이제 그 재정 지출이 3월달부터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올해보다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개선되는 그림을 보이고, 뭐 이런 중국 경기가 개선이 되면은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뭐 신흥국 증시로도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뭐 환율도 그렇고 자금 유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보면 뭐 그 소비 둔화, 그다음에 중국이 또 좋아지는 부분들, 또 소비 둔화에 따라서 또 그 재정 정책이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재돼서 사실은 뭐 상반기에 이제 뭐 그 투자의 방향성을 강하게 저희가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은 내년, 그러니까 미국과는 달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익 사이클과 수익성은 개선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나 특히 이제 반도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가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수익성은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이제 기업들의 주가에 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내년에 투자 환경을 예측하는데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테이블에서 보여드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일단은 뭐 1분기에서 2분기 말 아까 뭐 신용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 소비 둔화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재정 정책 확대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는 시점인데, 뭐 이럴 때는 이익 증가가 그대로 이제 지수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센티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저희 그 하우스에서는 영업이익률의 배당 수익률, 거기에서 이제 국채금리 수준을 좀 차감한 수준의 수익률을 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S&P 500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코스피는 내년에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한 8%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말 3분기 중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리 인하를 6월 말 정도에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니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 한 달에서 최대 5달, 5개월 정도까지는 지수는 저점을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 후 그 2008년 이제 리만 사태 있을 때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 주가 지수는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평균 1, 2개월 동안 한 10.7% 정도 그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6.1%,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 정도까지 그 지수는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지수가 이 정도 하락했을 때가 내년 지수의 저점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일단은 그 우상향으로 기업 이익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종목, 어떤 산업이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거냐라고 본다면은 2001년 같은 3년 같은 경우는 시크리컬, 그다음에 2009년 같은 경우는 소비재, 그다음에 2019년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신소비재, 2차 전지,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주도를 했는데요. 뭐 그 내년에 이제 하반기 주도주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이익 증가율이 높은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때는 시장의 센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그대로 지수에 반영이 안 되는 반면에 이제 그 즉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지수가 저점을 본 다음에는 이런 그 새로운 주도주는 이 이익 증가율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요게 그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뭐 그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최대 기대 수익률 8% 정도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영업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하고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18%에서 14%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최대 기대 수익률은 18% 정도까지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도업종은 테이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유통, 뭐 소비자 서비스 이런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반도체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 뭐 이런 부채 비율까지 감안을 해서 이익 증가율까지 감안을 해서 뭐 내년에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게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좋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뭐 뭐 반도체, 화학,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프리 캐시 플로우가 개선이 되면서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엔 금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매크로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당 부분이 좀 겹치는 내용이긴 하고요. 지금 그 작년 3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해 7월까지 11번 올려서 이제 525bp 이제 그 5.25% 금리를 올렸고요. 지금 그 점도표에는 올해 이제 5.75, 그러니까 중립 5.75 정도까지 그 인상을 한 다음에 정책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고 이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명한 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뭐 누구나 뭐 뉴스에서 나오지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제 하이어 포 롱고 기조가 유지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물가 레벨이나 이런 것들,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다시 인상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뭐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 보면 뭐 3월달 얘기도 나오고 6월달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뭐 최근 지표들이 어느 정도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파업이나 이런 이슈들까지 좀 일회성인 이슈들, 지표들도 좀 일회성 요인들이 반영된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좀 공격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현재 이제 지표들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물가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뭐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디서 뭐 전쟁이 터져서 유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고용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이 봤을 때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들이 떨어지면은 일단은 그 기업들이 이제 구인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또 이제 소비가 둔화되다 보면 개인들은 이제 구직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임금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그 물가도 떨어지면서 물가가 정상화되고 연준이 이제 바라는 그림이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제 구인 수요가 실업자 대비해서 많습니다. 1.5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연착륙 말씀드릴 때 물가는 떨어지지만 고용은 비교적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이 경기 모멘텀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인 수요가 여전히 좀 많기 때문에 이 고용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임금 상승도 완만하게 임금 상승률도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연착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물가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적어놨는데 뭐 확실히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보다는 물가가 어느 정도 기울기로 하향 안정화될 거냐라고 저희가 이제 중립금리를 잡는 부분에서의 물가 레벨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이런 불확실성을 짚어드리면은 뭐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올해 내내 이제 그 주식시장을 괴롭혔던 부분들이 그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를 그 자본시장에 너무 선반영해 왔다는 거죠. 연준이 이제 금리 내릴 거야라는 소문이 돌면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확 올랐다가 연준 의장이 또 이제 우리의 당분간은 금리 인하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주식시장은 또 급격하게 꼬꾸라지고 이런 와중에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뭐 그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코멘트 할 때마다 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만약에 연준이 대놓고 이제는 금리 안 올리고 어느 시점에 금리 내리겠다라고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빠르게 이제 시장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물가 경로를 이제 좀 훼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가를 다시 올린다거나 뭐 이런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결론은 물가와 금리는 완만하게 계속 내려가는 반면에 연준은 어느 정도 뭐 저희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선반영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어느 정도 첨가해서 이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까 뭐 소비 둔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그 데이터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뭐 가구, 의류, 뭐 여행, 여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재량 소비 항목 모멘텀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초과 저축 다 소진이 됐고 뭐 그다음에 유가는 좀 높고 그다음에 금리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 이제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상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전하게 계속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소비는 둔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소득별 구간별 초과 저축 같은 경우 지금 꾸준하게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소득인 경우 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연체율은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단기 연체율이 더 높게 일단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그래프들이 일단은 소비 둔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지표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 그 물가를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경기나 뭐 제조업 지수나 뭐 고용이나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후행적으로 저희 이제 그 금리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밝혀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 이벤트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이제 6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말 3분기 정도에 금리를 두 번에 걸쳐서 한 50bp 정도 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에 주가 지수는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이후에 기업 이익률을 주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선순환 국면에 진입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채권 담당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그 금리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국도 뭐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서 우리나라도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데이터로 꿰어 맞춰 보면은 과거에 한 2년 정도 금리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금리가 떨어집니다. 보시면 이때도 그랬고, 요때도 이제 금리가 2010년, 2011년 올랐다가 2012년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2017년, 2018년에 올렸다가 그 다음에 2019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2022년, 23년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분명히 데이터로 보더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두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민간 소비 비중 요런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내수 기여도, 민간 소비가 중심이 되는 내수 기여도가 2개 분기 정도 역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래서 민간 소비가 안 좋아지면서 내수 기여도가 역성장하는 시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할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채 발행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공통적으로 과거에도 보면은 이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이 단기채 비중은 확대를 하고 장기물 비중은 축소, 이런 그림이 이었었고,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은 장기물 발행이 많고, 최근까지는 장기물 발행 비중이 높긴 하지만 지금 국채 발행 계획 11월 달에 나온 거 보면은 30년 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물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이 과거 패턴하고 되게 유사하게 이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 대비해서 한 9조 정도 축소가 될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현 정부의 이제 기조를 감안을 하면 추경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내년에 공급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급적으로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크레딧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쪽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기업 부채 이제 구조적으로 일단은 롤오버하는 시점이 오면서 일단은 기업 부채가 과거에 이제 저금리를 받았던 거를 중금리 이상으로 이제 롤오버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기업 스프레드 상승 가능성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힐드 BB 등급 이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만기 비중이 굉장히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들이 돈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자금도 많이 비축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IG 등급이나 하이힐드 BB 등급 이상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빚을 갚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부담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도 팬데믹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재고 소진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 증가, 기업 예금들 많이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예금금리 올라가면서 이자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신용도 하이힐드 기업들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뭐 리스크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롤오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PE나 뭐 이런 뭐 개인 이제 뭐 사금융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드라이 파우더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 대출로 인해서 이런 하이힐드 기업들의 회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뭐 크레딧 디폴트가 나올 확률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 드라이 파우더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신용 기업들, 하이힐드 기업들의 이제 자금 유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 신용 리스크는 조금 제한적으로 좀 눌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 부채 이런 부분들은 금리가 내려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이자 비용은 조금 증가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채나 이런 부분들의 롤오버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반기 말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는 당연히 하락 압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용 디폴트가 터진다면 스프레드가 커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는 하락 압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조금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국내는 부동산 PF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년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신용 스프레드는 완만하게 꾸준히 좀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크레딧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해서는 좀 더 상황은 안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투자 전략은 단기 은행 공사채라든지 장기 회사채 이런 부분들을 좀 믹스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동안은 정권 유지하는데 이제 워낙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이제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생각만큼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권 집권 2년차 특히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집권 2년차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에 좀 더 집중하고 이런 재정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팬데믹 후유증을 좀 본격적으로 탈피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걸러지기도 했고 규제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소비 경기도 좀 회복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국의 기업이익이나 ROE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제 모멘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앙정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집행을 3월 1분기 말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대할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고정 투자라든지 재고 사이클 재고 소진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수출 개선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은 불확실하긴 하지만 미중 관계 일단은 개선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최근에는 디벨로퍼들에 대한 완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확실하게 좀 완화될 거다. 부동산 리스크는 완화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해소가 되진 않겠지만 조금은 좀 연착륙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국 상황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지금 ELS 관련돼서 이제 H지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밴드가 이제 5,960에서 내년에 7,850까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연초에 이제 ELS 관련된 리스크는 분명히 상존하는데, 중국 경기가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일단은 조금 ELS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앞서 있는 상품들보다는 뒤에 있는 상품들의 리스크가 좀 적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이 차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홍콩 H지수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 중에 이제 7,850까지 간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아주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H지수의 상승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ELS 상태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 뭐 변화가 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